사람이 죽는다는 건 그 사람만 사라지는 일이 아니었다. 그 사람과 함께 살았던 시간, 그 사람을 통해 이어졌던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을 믿고 있었던 모든 기억까지 같이 흔들리는 일이었다. 남편이 숨을 거둔 건 새벽 5시였다. 전화는 병실에서 걸려왔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보호자분, 끝내 소생하지 못하셨습니다. 나는 네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 울음도 비명도 그 어떤 감정도 그 순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저 몸이 텅 빈 느낌뿐이었다.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외로운 사람도 아니었다. 동네 사람, 거래처 사람, 오래된 친구, 그리고 내가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까지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계속 고개를 숙였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편히 가셨어요.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위로라는 이름으로 이별을 빨리 끝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말들이 가슴에 닿지 않았다. 아직 헤어졌다는 실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 코트, 단정한 단발머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영정 사진 앞에서 오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 그 여자의 울음은 조용했지만 이상할 만큼 깊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여자는 이 집 사람이 아니다. 그 여자가 내 앞에 섰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나를 똑바로 바라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 제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무슨 말씀을? 그 여자는 눈물을 한 번 훔치고 나서 다시 말했다. 법적으로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저는 28년을 이 사람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공기가 그 순간 멈춰버렸다. 내 딸이 옆에서 내 손을 꽉 붙잡았다. 엄마? 나는 발밑이 꺼져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그 여자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었던 남자와 여자가 작은 식당 앞에서 어깨를 기댄 채 웃고 있는 모습. 그 남자는 분명히 내 남편이었다. 이 사진이 28년 전입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저한테는 작년까지도 매달 생활비를 보냈어요.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국화 한 송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딸이 작게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40년. 나는 그 사람과 함께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계절을 보며 살았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의 반 이상을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다른 인생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선 처음 알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장례식장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속삭임이 오갔고 시선이 흔들렸고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나와 그 여자를 같은 공간에 두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을 그날 처음 들었다. 김선주. 나는 그 이름을 속으로 조용히 몇 번이나 되뇌었다. 김선주, 내 남편의 또 다른 아내. 그 장례식은 남편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의 장례식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은 이상할 만큼 빨리 조용해졌다. 문상객들이 나가고 향냄새만 남은 새벽 거실에서 나는 영정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늘 그랬듯 무표정에 가까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었다. 28년. 내가 모르는 시간이 그 사람의 어딘가에 겹겹이 쌓여 있었다. 엄마, 이제 좀 쉬어요. 딸아이가 물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내 손이 유리컵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덜컹거렸다. 저 여자는 누구였을까?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딸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아빠 통장 일단 그거부터 정리하자. 장례 비용도 내야 하고 앞으로 일도 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는 사람은 결국 돈부터 봐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우리는 은행에 갔다. 남편이 쓰던 은행은 늘 가던 그 지점이었다. 직원은 우리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상담실로 안내했다. 상속인 분들 모이셨나요? 네, 저랑 딸이요. 아들은 지방에 있어서 서류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두드렸다. 타닥타닥 하는 키보드 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박혔다. 잠시 후 직원의 눈이 화면 어딘가에 멈췄다. 일단 여기 고객님 명의 계좌는 총 3개고요. 나는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남편이 말해주던 대략의 금액들.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내가 불편하진 않게 해놓겠다. 그가 생전에 남겼던 말들. 직원은 계속 말했다. 그런데 이 중 2개는 공동 명의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이 같이 쓰던 적금 통장이 있던 게 생각났다. 아, 저랑 같이 된 거죠? 제가 배우자인데.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공동 명의는 다른 여성분 성함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다른 누구라고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모니터를 살짝 돌려 보여주었다. 거기엔 내가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김선주. 28년을 남편의 아내라고 주장했던 그 여자.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 계좌는 입출금 내역상 최근까지도 일정 금액이 매달 나가고 있었고요. 자동이체로 생활비가.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 통장 잔액이 얼마죠? 입술이 바짝 말라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지금 기준으로 5억 3천 정도 됩니다. 옆에 앉아있던 딸이 숨을 들이켰다. 나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다. 아이들 교육비를 아낀다고 반찬 가게에서 반찬 하나 살 때도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 앞에서 최저가만 고르던 그 사람. 내게는 늘 여유가 없다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함께 가진 통장에는 5억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다. 직원이 말했다. 이 계좌는 공동명의라 다른 명의자분 동의 없이는 당장 처리하시기 어렵습니다.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락이요? 연락이 안 될 겁니다. 그 여자는 장례식장엔 찾아올 수 있어도 여기엔 안 오겠죠.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다. 은행을 나오는 순간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 이중생활 했던 거야? 나는 대답 대신 손에 쥔 통장 복사본을 3개 쥐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남편의 이름과 그 여자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부부처럼.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서랍을 처음으로 뒤졌다. 평생 그 사람 물건을 함부로 열어본 적이 없었다.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성격이 그랬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는 서랍을 모두 꺼내 바닥에 쏟아부었다.
각종 서류, 영수증, 오래된 명함들 사이로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남관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주소는 내가 사는 집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그 주소를 짚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은 나와 사는 이 집 말고도 어딘가에 또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 집에서 그 여자가 그의 또 다른 아내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순간이었다. 뒷문 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며느리였다. 나는 서랍 위에 흩어진 서류를 급히 손으로 덮었다. 그냥 정리 좀 했다. 며느리는 내 표정을 눈치 보듯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 어딘가 알 수 없는 미세한 동요가 스쳤다. 그때는 몰랐다. 그 눈빛이 이 집에서 가장 큰 배신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건 장례가 끝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나는 낯익은 그림자가 아파트 단지 입구 쪽 벤치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 검은 코트, 단정한 단발머리, 손을 꼭 쥔 채 멍하니 허공을 보는 모습. 김선주였다. 내가 멈춰 서자 그녀도 나를 보았다. 잠시 둘 사이에 이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조문 때는 죄송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말할 생각이었나요? 언니, 수고 많으셨어요. 남편 잘 모셔줘서 고마워요. 그렇게요? 나도 모르게 비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 하려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28년 동안 남의 남편과 살았잖아요.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는 설명 안 하셔도 알아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 남편은 저한테는 그냥 오빠였어요. 웃음이 났다. 참 뻔뻔한 말이었다. 오빠요? 법적으론 제 남편이었는데 감정적으로는 그쪽 오빠였나요?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엔 저도 다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이거 선생님이 가져가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본능적으로 그 수첩을 받았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앞면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의 시간. 내 심장이 한번 세게 내려앉았다. 수첩을 펼치자 달력 모양으로 나눠진 페이지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빽빽했다. 그 동그라미 옆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처음 만난 날, 오빠가 나 대신 욕먹어준 날, 처음으로 같이 바다 본 날, 선생님한테 들키지 않은 날. 나는 마지막 줄에서 손이 멈췄다. 선생님 생신날, 오빠는 나랑 있었음. 미안하지만 행복했다. 숨이 막혔다. 이걸 왜 저한테 줘요? 김선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은 모르실 권리가 없어서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가슴을 깊게 찔렀다. 선생님은 평생을 아내였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셨으니까요. 나는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엔 내가 모르는 남편의 표정과 말들이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다. 아내가 요즘 자꾸 피곤해한다. 큰딸이 취직했다며 연락 왔다고 좋아함.
손주 사진 보여주면서 웃는데 괜히 미안했음. 나는 손을 떨며 물었다. 그 사람 우리 얘기를 그렇게 했나요?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미워서가 아니라 늘 죄책감이 같이 묻어 있었어요. 죄책감 있는 사람이 통장은 왜 같이 만들었을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바람이 불었다. 겨울 공기 사이로 향 냄새가 스치듯 떠올랐다. 그래서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그 통장 제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안도하지 못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5억이든 10억이든 지금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여자는 그래도 내가 모르는 남편의 28년을 함께 가진 사람이다. 그 사실이 숨이 막히도록 싫었다. 통장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지금은 그 사람의 마지막 1년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부터 얘기해 주세요. 그녀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댁 손주 이름 민재죠?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 손주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남편분이 마지막 1년 동안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민재한테는 절대 이런 인생 살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울어버리고 싶어졌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는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리고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라고 저장된 이름. 나는 통화를 받았다. 엄마, 큰일 났어. 아까 세무사랑 얘기하다가 들었는데 아빠 명의로 된 다른 집이 하나 더 있대. 근데 그 집 주소가 내 눈앞에 조금 전 그 여자가 건넨 수첩의 한 페이지가 겹쳐졌다. 오빠가 처음 산 집. 우리 둘만의 비밀 아파트. 아들은 말을 이었다. 그 집에 형수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같이 있다는 거야. 형수. 그러니까 내 며느리. 내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남편, 내연녀, 그리고 며느리. 이 집에서 나만 몰랐던 거래가 오래전부터 오가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 작은 어깨, 말없이 움직이는 손, 조용히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어머니.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낯설었다. 그래, 뭐 일이 좀 있어서. 나는 코트를 벗으며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차려둔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남편이 좋아하던 것들. 아버님 생각나실까봐 괜히 이렇게 해뒀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님이 아니라 당신의 남편이라고 말하는 게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스쳐갔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은 잠깐 친구를 만나고 온다며 나갔다. 거실에는 나와 며느리만 남았다. 나는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 속 뉴스 앵커가 오늘의 사건 사고를 전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머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힘드시죠?
나는 눈을 떼지 않고 화면만 바라보며 말했다. 뭐, 남편 보내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누가 찾아오거나 이상한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이상한 말이라니? 그냥 장례식 때 저도 잠깐 봤던 것 같아서요. 검은 코트 입은 여자분 아버님 곁에서 이상하게 오래 서 있던. 나는 그제야 그녀를 돌아보았다. 기억나니? 네. 근데 그분이 누구신지 묻지도 못했어요. 어머니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그녀는 정말 몰라서 묻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 여자가 그러더라. 내 시아버지가 자기 남편이었대. 며느리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잖아요. 돈 뜯어내려고 장례식장 돌아다니면서 억지로 연관 지으려는 사람들.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다. 돈을 뜯어낸다고? 네. 보험금이나 상속 같은 거 엮으려고요. 며느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 있으면 바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내가 정리한다고? 네. 요즘 세상 서류, 법, 이런 거 잘 아는 사람이 대응해야 하잖아요. 저 이런 쪽 일 많이 해봤으니까요.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내 머릿속에 아까 아들이 말한 문장이 떠올랐다. 아빠 명의 집에 형수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같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너 혹시 예전에 부동산 관련 일 했었니? 며느리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금방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주변에 그런 일 많아서 도와주다 보니 조금 알게 된 거죠. 그건 오늘 들은 것 중 첫 번째 거짓말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나는 TV를 끄고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있잖아.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너 이름으로 된 집이 하나 더 있니? 순간 공기가 멈췄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서서히 사라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냐고.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간 집 말이야. 그녀는 급히 눈을 깜빡였다. 저 그런 거 없는데요. 저 아직 대출도 제대로 못 갚고 있는데 집은 무슨. 나는 오늘 은행에서 받은 서류와 아들이 말해준 주소, 그리고 김선주가 건넨 수첩 속 메모를 머릿속에서 차례대로 꺼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였다. 너 내 시아버지가 언제부터 편찮으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다시 물었다. 진단서 나온 날짜, 보험금 들어온 날, 통장에서 큰돈 빠져나간 날. 너 다 알고 있지? 그녀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완전히 흔들렸다.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이 집에서 나만 바보였다. 남편은 두 집 사이를 오가며 이중 생활을 했고 내연녀는 28년 동안 감정의 아내로 살았고 그리고 내 며느리는 늙어가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돈 냄새를 누구보다 먼저 맡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며느리는 그날 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혼자 남은 나는 불 꺼진 텔레비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섰다. 당신 도대체 어디까지 속인 거야?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울음 대신 의심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의심은 사람을 놀라울 만큼 차갑게 만든다. 며칠 뒤 아들은 결국 문제의 그 집 주소를 들고 왔다. 엄마, 여기야. 아빠 명의로 된 집인데 거주자는 김선주로 등록돼 있었어. 아들의 말에 내 심장은 이미 준비라도 한 듯 아프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은 말을 잇다 멈췄다. 그리고 형수 이름이 보조 채무자로 같이 들어가 있었어. 보조 채무자. 대출을 같이 책임지는 사람. 그 말은 내가 낮게 말했다. 그 집 대출 받을 때 내 형수가 같이 서명했다는 거잖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아빠가 그 집을 산 시기가 치매 진단 나오기 바로 직전이야. 손끝이 식어갔다. 치매? 정식 진단은 1년 뒤지만 병원 기록 보니까 그 전부터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로 몇 번이나 내원했더라. 나는 그제야 지난 몇 년이 떠올랐다.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던 남편. 갑자기 전기세를 2번 냈다며 통장을 들고 와 따지던 날. 약을 2번씩 먹고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 하던 모습. 엄마, 아빠, 그때 이미 정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아들의 말에 나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와 김선주 그리고 며느리까지 그 누구도 정상적인 계약을 한 게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다니던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고인이 3년 전부터 경도 인지장애 소견이 있었습니다. 치매는 언제부터였나요? 정식 진단은 사망 14개월 전입니다. 그 이전부터 행동 변화는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나는 의사의 말보다 차트 속에 적힌 몇 줄이 더 무서웠다. 망상 증상 간헐적 확인, 이중생활 언급, 자신이 2 가정의 가장이라 주장. 이중생활 언급이 있었다고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본인이 2 집을 오가며 산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인지 병증에 의한 망상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병원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다. 현실이든 망상이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정말로 2 집을 살고 있었다. 그날 밤 김선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저 병원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어요. 그럼 선생님도 들으셨겠네요. 그 사람이 언제부터 아팠는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선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저는 사실 처음엔 몰랐어요. 그 사람이 아픈 줄도,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진 줄도. 그래서요. 그 집 살 때 계약서에 그 사람 혼자만 서명했어요. 저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왜 우리 며느리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죠? 전화기 너머에서 김선주가 숨을 들이켰다. 선생님, 그때 그 사람이 데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내 심장이 서늘해졌다. 누굴 데려왔는데요? 아들 부부라고 하더군요. 며느리분이 서류를 다 챙겨왔어요. 등기, 대출, 공증 전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이 또렷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아침에 내는 물컵, 차리는 밥상, 조심스레 묻는 말들. 어머니,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약은 드셨어요? 병원은 언제 또 가세요? 그 관심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몸 상태를 계산하듯 묻는 질문처럼 들렸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다. 나는 며느리 몰래 그 문제의 집으로 찾아갔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김선주가 아니었다. 낯선 중년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누구세요? 내가 말했다. 여기 김선주 씨 살지 않나요? 여자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선주요? 아, 그분 1년 전부터 여기 안 살아요. 그럼 지금 누가? 여자는 나를 쓱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다. 새 주인은 며느리분이신데요. 그 순간 나는 이중 생활보다도 더한 진실이 내 앞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김선주는 버림받은 내연녀가 아니었다. 그 여자는 이미 그 집에서도 밀려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내 아들의 아내, 며느리였다. 그 집 앞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택시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간판들, 횡단보도, 신호등,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은데 내 세상만 따로 엇나가 있는 느낌이었다. 새 주인은 며느리분이신데요. 그 한마디가 심장 안쪽에서 계속 맴돌았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금방 밥 돼요. 나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언제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을까? 나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김선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그 집 다녀오셨어요? 김선주는 이미 내가 그 집에 갈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말했다. 문 열어준 사람이 당신이 아니던데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떨렸다. 저 거기서 쫓겨났어요. 언제요? 1년 전입니다. 1년 전.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은 지 불과 석 달 뒤였다. 어떻게 쫓겨났나요? 며느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아버님이 편찮으시다고, 이제 더 이상 혼자 둘 수 없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전 당연히 병원 얘기인 줄 알았죠. 김선주는 숨을 들이켰다. 그날 등기 이전 서류를 가져왔더군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며느리분이 그러더군요. 아버님이 요즘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셔서 미리 정리를 해둬야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요. 이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꾸겠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걸 당신이 왜 동의했죠? 김선주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눈물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병실에서 그러더군요. 선주야, 이제는 네가 아니라 저 애가 나를 지켜줘야 할 것 같다고. 내 눈앞이 하얘졌다. 그 말 믿었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버리기 위해 치매를 핑계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걸 믿고 싶었어요. 그녀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김선주는 사랑도 집도 그리고 아내라는 자리까지 한 번에 모두 빼앗긴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거실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그리고 새벽 3시쯤 부엌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며느리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서류 속에는 등기부등본, 대출 내역, 보험 관련 종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 집 언제부터 내 거였니? 며느리의 손이 딱 멈췄다. 한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 이제 와서 그걸 왜 물으세요? 나는 천천히 식탁 앞으로 다가갔다. 김선주 씨, 내가 내쫓았지? 내쫓은 게 아니고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정리한 거예요. 무엇을? 아버님 인생하고 그 여자 인생을.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손이 떨렸다. 그럼 내 인생은 뭐니? 며느리가 처음으로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었다. 어머니 인생은 이미 충분히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저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돈을 노린 게 아니라 자리를 노린 것이었다. 며칠 뒤 김선주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밤 11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그대로 치였다. 운전자는 도주. 의식은 없었고 의사는 말했다. 지금 상태로는 깨어나더라도 기억이 온전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한동안 벽에 기대 서 있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고 소식 혹시 들었니? 내 질문에 며느리는 아주 짧게 대답했다. 네. 어떻게 알았지? 요즘 이런 일 다 뉴스로 나오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다. 뉴스에는 아직 그 사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뒤 김선주가 의식을 찾았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다. 그날 밤 저를 따라온 사람 며느리분이었어요. 김선주가 깨어났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집안에도 퍼졌다. 아들이 먼저 알았다. 엄마, 그 여자 김선주 의식이 돌아왔대.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말했는지도. 병실에서 본 김선주는 예전에 그 여자가 아니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말을 할 때마다 기억을 더듬듯 시선을 허공에 오래 두었다. 그날 밤이요, 김선주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누가 저를 따라왔어요? 누구였습니까? 옆에 앉은 형사가 물었다. 김선주의 손가락이 허공을 더듬다가 조심스럽게 위를 가리켰다. 그 집 며느리분이요. 형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나는 병실 문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말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얼굴이 말없이 굳어 있었다. 엄마,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형수, 경찰에서 연락 왔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혐의는 뭐래? 아직 참고인 신분이래. 근데 김선주가 형수를 지목했다는 얘기도 같이 나왔어. 거실에 기묘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형수는 아이들 엄마야. 그래, 나는 담담히 말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내 아버지 인생의 28년을 함께 산 사람이고, 아들은 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통화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 여자를 따라가? 형수,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김선주, 그 여자가 뭘 기억이나 제대로 해.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형수, 지금 이거 잘못되면 형수 인생 끝날 수도 있어.
그 말에 며느리가 낮게 웃었다. 그래서 너도 조용히 해줘야지. 그 한마디에 아들의 숨이 잠시 멈췄다. 무슨 뜻이야? 그 집. 며느리가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넘긴 집. 그거 팔면 너한테도 몫이 생길 거야. 그 순간 나는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이 대화는 가족 회의가 아니라 거래였다. 며칠 뒤 아들이 나를 찾아왔다. 엄마, 김선주 증언 법적으로는 신빙성이 약하대. 왜? 사고 충격 때문에 기억 왜곡 가능성도 크고 치매 증상 기록도 있어서. 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말 며느리가 해준 거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다. 넌 누구 편이니? 그 질문 앞에서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도 모르겠어. 그 모르겠다는 말이 사실상 며느리 쪽에 서겠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며칠 후 검사가 나를 불렀다. 김선주 씨 증언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분들 협조가 조금 부족합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다. 아들이 이미 누군가를 맡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김선주 병원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제가 말해도 되는 사람이겠죠? 말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와서 못할 말은 없어요. 김선주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사고 나기 직전에 며느리분이 그러더군요. 뭐라고요? 저한테 이제는 끝내자고 했어요. 뭘? 그 사람도 집도 그리고 진실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날 밤 그 여자가 제 앞에서 말했어요. 당신이 계속 살아있으면 아버지 인생도 집도 다 다시 흔들릴 거라고. 병원을 나오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정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리에 내 아들까지 발을 담그고 있었다는 것도.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다시 마주했다. 당신 때문에 이 집이 이 꼴이 됐어. 하지만 원망의 끝에 남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이 싸움은 며느리와 김선주 그리고 아들과 나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사라진 진실을 끝까지 파낼 사람은 이제 나뿐이라는 싸움이었다. 김선주의 증언이 퍼진 뒤부터 집 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다. 며느리는 더 자주 전화를 받았고 아들은 밤늦게까지 밖을 돌았다. 둘 사이의 대화는 줄었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김선주도 경찰도 아닌 증거라는 걸 나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남편의 예전 차량을 떠올렸다. 사망 1년 전 급하게 폐차 처리했다던 그 차. 엔진이 완전히 나갔어. 수리비가 더 나와. 그냥 정리하자. 그때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말들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그날 남편이 다니던 정비소를 찾아갔다. 죄송한데 1년 전에 여기서 폐차 보낸 그랜저 한 대 기억나세요? 정비사는 잠시 기억을 더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차요. 블랙박스 때문에 말이 좀 있었죠. 블랙박스요? 네. 차는 폐차 처리됐는데 블랙박스는 가족분이 따로 가져가셨어요. 내 심장이 순간 세게 뛰었다. 가족이라면 누가요?
정비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아드님이랑 같이 오셨고요. 세상이 순간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라. 아들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엄마, 이 밤에 무슨 일이야? 나는 아무 말 없이 바로 물었다. 아빠, 차 블랙박스 지금 어디 있니?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게 왜 갑자기 어디 있냐고.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형수가 정리한다고 가져갔어. 그 말이 내 귀를 찢었다. 뭘 정리해? 사고 기록 같은 거 괜히 문제 생길까봐. 나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 김선주가 사고 나기 전에 내 아버지 차를 탔단 얘기 들었니?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 길로 며느리 방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쪽에서는 조용한 통화 소리가 들렸다. 지금 그거 없어지면 우리는 끝이야.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나는 문을 세게 열었다. 끝은 너희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지금 무슨? 블랙박스 어디 있어? 며느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없어요. 없을 리가 없지. 나는 낮게 말했다. 정비소에서 다 들었어. 며느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당황한 얼굴이 되었다. 그건 아버님 사고 기록 정리하려고. 내가 정리할 게 아니라 나는 천천히 말했다. 경찰이 봐야 할 거야. 그 순간 며느리는 소리쳤다. 그 영상 공개되면 이 집은 전부 끝나요. 그래서 지운 거니?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이미 자백이었다. 그날 새벽 나는 혼자 김선주 병원을 다시 찾았다. 블랙박스요? 김선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 사람이 저를 태우고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줬어요. 누가 운전했죠? 그때 운전석에 앉아있던 건 며느리였어요. 내 심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네. 아버님은 뒷좌석에 계셨어요. 정신이 거의 없으셨고. 김선주는 눈을 떨며 말했다. 저를 내려주고 차가 출발하는 순간 며느리분이 룸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로 끝내요. 며칠 뒤 나는 우연히 김선주의 보호자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어머님, 김선주 씨 개인짐 정리하다가요, 이걸 발견했어요. 그는 작은 USB 하나를 내 손에 건네주었다. 이거 김선주 씨가 사고 전에 몰래 복사해 둔 거래요.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집에 돌아와 나는 혼자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는 순간 화면에 짧은 영상 파일 하나가 떴다. 파일명은 단 하나. 마지막 날. 영상이 재생되자 어두운 차 안이 보였다. 운전석에는 며느리. 뒷좌석에는 고개를 숙인 남편. 조수석엔 놀란 표정의 김선주.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이 녹음되어 있었다. 이제 진짜 끝내야 할 시점이에요. 그리고 차는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영상을 멈춘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제 감정은 끝났다. 이건 가족 싸움이 아니라 살인과 은폐와 상속을 둘러싼 완전한 범죄였다. USB 속 영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또렷했다. 차 안의 공기, 숨소리, 속도를 올릴 때의 엔진음,
그리고 며느리의 마지막 한마디까지. 이제 진짜 끝내야 할 시점이에요. 나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지 않았다. 단 한 번으로도 충분했다. 이건 해석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나는 혼자 경찰서를 찾았다. 형사는 영상을 확인하는 내내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 영상 원본 맞습니까? 김선주 씨가 몰래 복사해 둔 겁니다. 형사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도 아닌 고의성 징후가 매우 강한 사건입니다. 나는 담담히 물었다. 그럼 제 아들은 공범이 됩니까? 형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은폐에 가담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꺼졌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끝났구나 하는 허탈함이었다. 며느리가 체포된 날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며느리를 한 번 더 보았다. 유리 너머에서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왜 그랬니? 내가 말했다. 왜 여기까지 왔니?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잖아요. 뭘? 가정도 연금도 집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연민을 느꼈다. 난 젊은 날을 다 잃었어. 내가 말했다. 난 남편 하나만 믿고 사람 하나를 믿고 내 인생을 통째로 줬고 그 결과가 이거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은 도망가지 못했다. 영상 복사 기록, 정비소 증언, 통화 내역. 모든 것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앉았다. 엄마.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엄마, 난 진짜 그런 줄은 몰랐어. 뭘? 형수가 진짜로 그렇게까지 할 줄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몰랐을 거야. 아들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넌 알고도 막지 않았다.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판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며느리는 살인 방조와 증거인멸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들은 집행유예. 김선주는 회복을 했지만 기억은 일부만 돌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유언장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우리는 모두 법무사 사무실에 모였다. 고인은 사망 6개월 전 새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나는 문득 김선주의 수첩 속 한 문장이 떠올랐다. 민재한테는 절대 이런 인생 살게 하지 말아야 한다. 법무사가 서류를 펼치며 읽었다. 고인의 전 재산은 부인에게 일괄 상속한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단, 그 뒤의 말에 공기가 바뀌었다. 부인은 본 재산을 손주 민재의 교육 및 생활을 위해 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조차 아내도 내연녀도 며느리도 아닌 손주 하나만 남겨두고 모든 걸 정리했다는 것을. 장례식에서 그를 부르며 울던 김선주. 돈 앞에서 흔들리던 며느리. 눈을 돌린 아들. 그들 모두를 지나 마지막으로 남은 건 내 손을 꼭 잡고 잠든 손주 하나였다. 지금도 가끔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용서하셨어요? 나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한다.
용서한 게 아니라 정리를 끝낸 겁니다. 노년의 인생은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결산되는 시간이라는 걸 나는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